스무해 전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날 평범한 아침이 마지막일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 아이들 깨우며 엄마가 아침 차려놨으니 얼른 먹고 학교 가야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병원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장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셋이나 되었고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죠. 저는 전업주부였기에 제대로 된 기술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들 밥 챙기고 집안이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는 하루하루 불어났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면서 병원과 일터를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자라더군요. 큰아이는 학교 끝나면 동생들 챙기고 밥도 해먹이고 가끔은 병원에 아빠 보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은 3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장 일 중이었는데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뛰쳐나왔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갔는데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더군요. 손에 힘을 주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아이들 잘 키울게요. 걱정 말고 편히 가요.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아이들은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음을 참았죠. 특히 큰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가 계속 떨렸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현실이 확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월세는 어떻게 내지. 학비는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전세였어요. 전세금 2천만 원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병원비로 까먹을 뻔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조금 보태주셔서 남은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에 앉아 셈을 해봤어요. 이대로 공장일과 식당일을 계속하면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겠더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내가 장사를 하면 어떨까? 음식은 자신 있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식당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작은 가게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큰아이가 웃더군요. 엄마,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옮긴 후 장사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큰 번화가는 감히 엄두도 못 냈죠. 임대료가 너무 비쌌거든요. 대신 주택가 골목, 학교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마침내 찾은 곳은 5평 남짓한 조그만 가게였어요. 허름했지만 앞에 중학교가 있었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서 손님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하고 가게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와서 함께 페인트 칠도 하고 바닥도 닦았죠. 장비는 중고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요리사 경험도 없었고 장사 경험은 더더욱 없었죠. 그저 집에서 해먹던 음식들을 메뉴로 올렸어요. 김밥, 떡볶이, 라면, 만두. 평범한 분식집 메뉴였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10명도 안 왔어요. 불안했죠. 이래서 장사가 될까? 하루 매출이 3만 원 정도였나? 월세 낼 돈도 못 벌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라면을 주문했죠.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안쓰러워서 따끈한 라면을 뚝배기에 끓여내왔어요. 그 학생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지면서 말하더군요. 아줌마, 이 라면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집에서 아이들 끓여주던 대로 끓인 거였죠. 면을 살짝 덜 익혀서 국물에 넣고, 국물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 칼칼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다음 날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셋이서 다 라면을 시켰죠. 그리고는 진짜 맛있다며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어요. 분식집 메뉴 중에 라면만 특별히 잘 팔렸거든요. 입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뚝배기 라면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38배 할머니라니 웃기기도 했지만 나름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 생각했습니다.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라면이 정말 고향 맛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면서 가게도 조금 손볼 수 있었습니다. 의자도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엄마네 분식집이란 이름으로요.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래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장을 봐야 했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곤 했죠. 때론 거들기도 했고요. 큰아이는 특히 계산대를 잘 봐줬어요. 하루는 제가 공부해야지. 왜 여기서 일하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여전히 빠듯했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월세, 돈 나갈 구멍은 많았죠. 때론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며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은 제대로 먹이려고 노력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라면을 팔았어요.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갔다 왔죠. 큰아이는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셋 다 제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보고 싶을 때면 가게에 찾아와 라면 한 그릇 먹고 가곤 했죠. 그 과정에서 가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단골들은 10년, 15년씩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학생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 찾아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가게를 연 지 15년, 이제는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가게도 단골 손님들 덕에 꾸준히 돈을 벌었습니다. 예전처럼 허리 휘게 빚을 질 일도 없었죠.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라면 육수를 끓이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검은색 고급 차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젊은 남자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기요, 혹시 이 가게 주인이세요?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시계를 찬 남자였죠. 29쯤 되었을까요? 어딘가 거만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제가 주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차에서 내리며 명함을 건넸어요. 백민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이어 그가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건물을 인수한 바른부동산의 실장 백민준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니. 임대차 계약은 아직 1년이 남아 있었지만 건물주가 바뀌면 뭔가 변화가 있기 마련이었죠. 아, 그러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백 실장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좀 오래된 느낌이네요. 할머니, 이제 이 골목도 좀 젊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가게 정리하실 준비하세요.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제 귀에 꽂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가게를 정리하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저 계약이 아직 1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있고 백 실장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요즘은 이런 동네도 핫플레이스가 되는 추세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이 일대를 다 개발할 계획이에요. 프랜차이즈, 카페나 디저트 가게 같은 걸로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웃으며 넘겼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 가게는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백 실장은 피식 웃더니 명함을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빨리 정리하시면 퇴거 보상금도 좀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백 실장은 떠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한창 점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순간 가게가 깜깜해졌죠. 당황해서 전기회사에 전화했더니 전기 점검 때문에 끊었다는 거였어요. 사전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를 못해 손해가 컸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갔죠. 근데 이상한 건 옆 가게들은 멀쩡하게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가게만 끊긴 거였어요. 이틀 뒤에는 수도가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배관 공사라는 이유였죠. 라면집에 물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도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구청 직원이라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위생검열이라는 명목이었죠. 멀쩡한 주방을 헤집어 놓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군요. 여기 바퀴벌레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음식점은 위생이 생명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는데 바퀴벌레라니요. 그런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알고 보니 가게 앞에 위생 문제로 적발된 업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얼른 떼려고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습니다. 오랜 단골들조차 발길을 돌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 없었는데 이건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해치려는 행동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백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군요. 아, 할머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가게 비워주실 거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전기, 수도, 위생 검열. 모두 백 실장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기 위한 작전이었죠. 저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요. 제 말에 백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감수하셔야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요.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일군 가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임차인 보호센터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죠.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조언해줬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이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휴대전화를 항상 녹음 모드로 해놓고 다녔어요. 또 가게에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죠.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백 실장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가 하면 밤중에 누군가 가게 유리창에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폐업 임박 전단지가 붙어 있기도 했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때 점심시간에 줄을 서던 가게가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 몇 명 없을 때도 많았어요. 월세를 내기도 버거워졌죠. 큰아이가 전화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돈 좀 보낼까요? 아이한테 손 벌릴 순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 속에 흘러갔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더군요. 누군가 일부러 망치 같은 걸로 내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엔 한밤중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이사 안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한동안 떨며 밤을 지새웠어요. 겁이 나서 문도 열지 못했죠.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백 실장이 나타났어요. 허름한 제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는 더 번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너무 당당한 말투에 속에서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법적으로. 백 실장은 제 말을 자르며 비웃었어요.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면 진작에 끝났죠. 할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이 가게 이제 장사 안 됩니다. 곧 월세도 못 내실 거고, 그럼 자연히 나가셔야죠.
그 말이 사실이었기에 더 아팠어요. 장사가 안 되니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게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15년을 살았어요. 내 아이들을 여기서 키웠고, 이곳은 내게 집보다 더 집 같은 곳이에요. 백 실장은 짜증을 내며 돌아섰어요. 그런 감성팔이는 그만하시고,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그때까지 안 비워주시면 더 심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백 실장은 떠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심한 일이라니, 그게 뭘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누군가 김치통을 던져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거든요. 붉은 김치 국물이 온통 벽과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마치 핏빛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증거가 없네요. 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벽과 바닥에 김치 국물을 닦았습니다. 손에 유리 파편이 박혀 피가 났지만 그냥 수건으로 동여매고 계속 청소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청소 업체를 부를 돈도 없었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보니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못했으니 그날의 수입은 제로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이틀 후 저는 결심했어요. 백 실장을 직접 만나 사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사람 얼굴 보고 애원하는데 그냥 무시하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백 실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가 있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이곳은 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을 키워낸 집입니다. 여기가 없어지면 저는 정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백 실장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젠 좀 쉬세요. 아들들도 다 컸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이 골목 더 멋지게 바꿔야죠. 카페 거리로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요. 백 실장은 한숨을 쉬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50만 원이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그만 가세요. 그 순간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고작 50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어요. 돈은 됐어요. 저는 그냥 제 가게에서 계약 끝날 때까지만 있고 싶은 겁니다. 백 실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당하셔야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물러설 생각이 없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사무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갈 용기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물어볼까 봐 두려웠거든요. 엄마, 가게는 어떻게 됐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무작정 걷다 보니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한강물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느낌이었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작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가게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요. 아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난 아직 아이들의 엄마야.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질 순 없어.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가게로 돌아오니
작은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달려와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건물주가 바뀌고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가게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까지요. 작은 아이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형한테도 이야기할게요. 같이 해결해 보자고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든든함, 고마움도 있었죠.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작은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엄마 도울 차례예요. 그날 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항상 남들 주던 라면이었는데 오랜만에 제 입맛대로 끓여봤어요. 국물에 면을 말고 간장 반 숟가락 넣고 청양고추 조금 썰어 넣었죠. 첫 입을 떴을 때 갑자기 옛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야식으로 끓여주던 라면 맛이 생각났어요. 남편은 항상 여보, 당신 라면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었죠.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이게 뭐라고 오버하기는. 국물에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내 한계일까?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백 실장 말대로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 물러날까? 아이들 말대로 끝까지 싸워볼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요. 그 시기에 매주 한 번씩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28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항상 같은 시간, 오후 5시쯤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수다를 떨거나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라면을 맛있게 먹고 깔끔하게 계산하고 가는 손님이었죠. 제가 그 청년을 눈여겨본 이유는 가게가 어려워지던 시기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단골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는데 그 청년만은 변함없이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가게엔 손님이 없었죠. 청년은 평소와 달리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처음 듣는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인가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 맛집 탐방이라고. 사장님 라면이 정말 맛있어서 혹시 촬영해도 될지 여쭤보려고요. 놀랐습니다. 유튜브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노인네 가게가 뭐가 특별하다고. 우리 같은 허름한 가게가 뭐가 볼 게 있나요? 요즘은 예쁘고 화려한 데가 인기 있잖아요. 청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진짜 맛있는 음식, 정성이 담긴 음식을 소개하는 게 제 채널의 주제거든요. 사장님 라면은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예요. 이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어요. 청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게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예전 같지 않아요. 손님도 많이 줄었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최근에 자주 오면서 느꼈거든요. 건물주가 바뀌고 괴롭힘 당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 가게 사장님께 들었어요. 새 건물주가 이 골목을 다 바꾸려고 한다면서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내 사정을 알면서도 찾아와 준 청년이 고마웠고, 또 한편으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러웠죠. 그래도 영상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청년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네, 분명히 볼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가게, 스토리가 있는 곳을 좋아해요. 사장님의 이야기, 15년 동안 한결같이 라면을 끓여온 그 정성. 감동받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청년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뭐라도 해보자 싶었죠. 알겠어요. 한번 해봐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촬영 장비 가지고 올게요. 평소처럼 라면 끓이시는 모습, 그리고 짧게 인터뷰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청년은 약속대로 작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왔어요. 어색했지만 청년이 편안하게 이끌어줘서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과정, 육수 내는 법, 그리고 제 이야기.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가게를 시작한 것부터 15년간 이어온 이야기까지요. 인터뷰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청년은 서둘러 카메라를 내리고 물을 건네줬죠. 괜찮으세요? 너무 힘든 질문이었나요? 제 눈물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하니까 감회가 새로웠네요. 촬영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청년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촬영을 이끌었어요. 마지막으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맛 평가하는 장면도 찍었죠. 청년은 떠나면서 말했어요. 편집해서 내일 저녁에 올릴게요.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사장님.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착한 청년이 도와주려는 마음에 찍은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준비했어요. 손님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청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영상 올렸어요. 반응이 정말 좋네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를 눌러봤지만 휴대전화로는 잘 볼 줄 몰라서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그런 거 본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라면 한산할 시간인데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유튜브에 나온 그 라면집 맞나요?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올라온 영상 보고 바로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뚝배기 라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영상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커플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3팀이나요. 모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다들 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신없이 바쁜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청년이 보낸 링크를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10만이 넘어 있더군요. 댓글도 수천 개. 꼭 가보고 싶은 곳. 사장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저런 괴롭힘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다니.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후로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손님들,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주말에는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어요. 청년, 아니, 이제는 이름을 알게 된 민호 씨는 종종 가게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민호 씨 덕분에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15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처럼요.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백 실장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와, 장사가 잘 되시네요. 손님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맞지 않은 사이인 것처럼 구는 게 어이없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백 실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 제안이 있어서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시는 거 보니 우리가 협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해서 가게도 넓히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사장님 라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서 이제 와서 협업이라니. 하지만 참았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장사하고 싶습니다. 백 실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죠. 너무 서두르셨나 보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예요. 제 명함 여기 둘게요.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백 실장이 떠난 후에야 긴장이 풀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 영상이 유명해져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오전,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방송국 서울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라면집이라고 해서요.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에서까지 오다니. 민호 씨의 영상이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모양이었죠. 기자는 친절하게 인터뷰를 청했어요. 건물주의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도 물었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어요.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요.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청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민호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그 순간 온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해줄 거니까 알아서 나가라니까요. 안 나가면 더 심한 일이 생길 거예요. 백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저를 협박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한 거예요? 민호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제가 처음 촬영하러 왔을 때요. 사장님이 전화 받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심한 협박 같아서. 죄송해요. 허락 없이 녹음해서.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큰 뉴스거리를 발견한 표정이었죠. 이런 대놓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에요. 저희가 이 사건 제대로 취재해 볼게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백 실장이었습니다. 어제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기자와 카메라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기자가 다가가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백 실장님, 이 건물의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했다는 녹음이 공개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 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죠.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런 적 없어요. 그때 민호 씨가 휴대전화를 들어 다시 녹음을 틀었습니다. 백 실장의 협박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 그건 그냥 대화 중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백 실장은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가 그 뒤를 쫓았죠.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는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이면 15년 된 라면집 사장의 눈물 나는 사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백 실장의 협박 녹음도 공개됐죠.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인터넷에서는 백 실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SNS에는 동네 영웅라면 사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준 선물이었죠. 힘내세요. 사장님 라면 때문에 학창 시절을 버텼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게는 문전성시를 잃었어요. 너무 많은 손님이 와서 라면 재료가 동이 날 정도였죠. 단골들은 직접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지역 주민들, 학생들, 심지어 다른 가게 사장님들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 실장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분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 같네요. 백 실장은 오늘부로 저희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괴로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 씨가 찾아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제야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백 실장이 물러났다는 것까지요. 민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호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사장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사장님이시죠. 15년 동안 한결같이 라면을 끓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그저 생계를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겼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큰아이는 이미 뉴스를 봤다며 축하한다고 했죠. 작은아이는 자기가 알아본 변호사 필요 없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고요. 두 아이 모두 주말에 가게에 와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구나. 나의 인생이고 추억이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준 공간이었구나. 눈을 감으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민호 씨에게, 응원해준 손님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나 자신에게요. 백 실장 사건 이후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왔다는 분, 제주도에서 여행 겸 왔다는 가족, 심지어 일본에서 관광 오면서
꼭 들르고 싶었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를 보며 TV에서 봤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유튜브와 방송에 나온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라면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하러 온 거였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큰아이 와이프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엔 못하게 했죠. 젊은 세대기 무슨 일을 하냐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이 셌어요. 어머니, 저 놀고 있는 것보다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라면 비법이요. 그렇게 며느리는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손님 응대도 잘하고 무엇보다 젊은 감각으로 SNS 관리도 해줬어요. 인스타그램에 가게 사진을 올리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덕분에 더 많은 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큰아이는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을 도왔고 작은아이는 학교 끝나면 종종 들러 심부름을 해줬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자기 삶 살기 바빠서 잘 안 오더니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큰아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도 도와줄게요. 그동안 엄마 혼자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아이들로 자라준 게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민호 씨는 이제 단골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라면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죠. 민호 씨의 유튜브 채널은 더 유명해졌고 저희 가게를 소개한 영상은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라면 레시피를 담은 책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사장님 라면 비법을 알고 싶어 해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내 레시피가 책이 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가게는 계속 번창했고 마침내 옆 가게가 비었을 때 그곳까지 확장할 수 있었어요. 자리가 2배로 넓어지니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고 주방도 더 쾌적해졌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은 건 제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님이 많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도 라면 육수는 제가 직접 끓여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매일 아침 불을 켜고 뚝배기를 올리고 육수를 끓이는 일상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순이 너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말 언제부터 알았어? 1달 전에요. 확실해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이를 안고 울먹였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함께 눈물을 흘렸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라면 먹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가게를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어요. 손님들도 제게 단순한 손님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골들은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했어요. 누군가는 취업 소식을 전하러 오고 누군가는 시련의 아픔을 달래러 오고 또 누군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나누러 왔죠.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여자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저녁이면 며느리와 함께 장부를 정리하고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은 큰아이 부부와 작은아이까지 모여 늦은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2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항상 알람을 맞춰두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은 거실로 나왔어요. 오래된 장식장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하는 게 제 일과의 시작이에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날씨가 좋네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어요. 가끔은 그 웃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홀로 있을 때면요. 여보, 당신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아들들 잘 컸고 나는 아직도 라면 끓이고 있어요. 이 국물 안에 내 인생이 들어 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쓰러지던 날,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허리 굽혀 일하던 시간들. 그리고 라면집을 시작해 20년을 한결같이 국물을 끓이던 나날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죠. 백 실장 같은 나쁜 사람도 만났지만 민호 씨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세상은 그렇게 균형을 이루나 봅니다. 오랫동안 남편 사진을 바라보다가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아직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새벽 5시,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걸어서 5분 거리인 가게까지 천천히 향했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죠. 머리 위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저 별처럼 작지만 나름의 빛을 내고 있구나.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면, 국물, 된장, 고춧가루. 20년 동안 매일 맡던 냄새죠. 이제는 제 몸에 밴 것 같았어요. 불을 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물을 끓이는 거였어요.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담고 멸치, 다시마, 무, 양파를 넣었죠. 이게 제 라면 육수의 기본이에요. 비법이랄 것도 없는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정성을 담아 끓이면 깊은 맛이 우러나오죠. 육수가 끓는 동안 가게 청소를 했어요.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죠.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가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시간이죠. 청소를 마치고 나니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간이 알맞게 밴 육수 맛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육수로 오늘 하루 종일 라면을 끓일 거예요. 조리대를 정리하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더군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순간이었어요. 매일 보는 광경인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도 저 하늘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변해왔구나. 남편을 잃은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빛이 비치는 시간이 왔다는 걸요. 첫 손님은 보통 7시쯤 옵니다.
아직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죠. 그 시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바로 제 아침 식사를 챙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직접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내는 것과 똑같이 정성껏 끓이죠. 뚝배기에 육수를 담고 면을 넣고 파와 청양고추를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죠. 이게 제 비법이에요.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등교 준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 달콤한 잠을 자고 있겠죠. 그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좋기를 바랐어요. 특히 제 라면을 먹으러 올 손님들에게요. 한 그릇의 라면이 그들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 한 그릇,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하루의 위로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정성껏 끓인 국물이 누군가의 공허함을 채우고 허기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삶의 의미였구나.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내 방식대로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거였어요. 국물 한 그릇으로요.